그날 아침, 강원도 춘천과 인제 사이의 산림보호구역을 담당하던 김도윤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었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기 전 탐방로와 호수 주변 시설을 미리 점검하는 정기 순찰이었다. 이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반복적인 업무처럼 보였지만 도윤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산림과 물길, 야생동물과 사람들의 안전은 작은 변화 하나에서 무너질 수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김도윤은 강원도 산림환경관리소 소속으로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해온 산림보호 담당자였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자연을 지키는 일이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안내판을 세우고 길을 잃은 등산객을 찾는 정도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다. 진짜 중요한 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물빛이 평소보다 아주 조금 달라지는 일, 새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드는 일, 평소 자주 보이던 동물이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일, 그런 사소한 변화들이 때로는 큰 위험의 첫 문장이 될 수 있었다. 그가 맡은 구역에는 소양호 수계와 연결된 작은 보조 호수가 있었다. 공식 명칭은 행정지도에 따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과 오래된 탐방객들은 그곳을 청하호라고 불렀다. 규모는 넓지 않았지만 산 아래 마을과 농가, 작은 계곡 물길과 연결되어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여름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아와 산책을 하고 중년 등산객들이 하산 후 잠시 쉬어가며 학교 체험학습 차량이 들어와 아이들에게 숲과 물의 순환을 설명하곤 했다.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찾는 장소였다. 도윤은 그런 청하호를 오래 지켜보아 왔다. 어느 계절에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장마 뒤 어느 쪽 흙탕물이 먼저 가라앉는지, 봄철이면 어떤 새들이 먼저 돌아오는지까지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알아차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책임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다시 삶의 방식이 되었다. 그날 오전, 도윤은 방문객이 몰리기 전 호수 주변 점검을 시작했다. 전날 밤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관리소 상황판에도 위험 표시나 긴급 보고는 올라와 있지 않았다. 최근 며칠 동안 큰 비도 없었고 상류 공사 신고도 없었다. 모든 기록만 보면 청하호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도윤은 호수에 가까워질수록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분명한 사건이라기보다 익숙한 장소가 아주 미세하게 낯설어진 감각에 가까웠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호수 한가운데 가까운 지점에서 올라오는 작은 기포였다. 물 위로 아주 짧게 떠올랐다가 곧 사라지는 거품들이었다. 대개 이런 현상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바닥에 유기물이 분해되거나 온도 차이로 인해 가스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고 산림 지역의 호수에서는 계절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도윤은 처음부터 위험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성급한 판단은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왔고 간격도 완전히 일정하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호수 표면의 색이었다. 전체적으로는 평소와 비슷했지만 기포가 올라오는 주변만 약하게 어두워 보였다. 맑은 물 속에 아주 얇은 그늘이 깔린 것처럼 보이는 변화였다. 일반 방문객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정도로 미묘했지만 도윤에게는 충분히 기록할 만한 차이였다. 잠시 뒤 냄새가 느껴졌다. 물가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흙냄새나 풀냄새가 아니었다. 오래 고인 물에서 나는 냄새와도 달랐다. 조금 더 무겁고 신맛이 섞여 있었으며 끝에는 화학약품을 떠올리게 하는 날카로운 느낌이 남았다. 도윤은 그 냄새가 마음에 걸렸다. 산속 호수에서 맡기에는 너무 이질적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조류 번식, 바닥 퇴적물, 수온 변화, 상류 유입,
누군가 버린 폐기물 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원인. 그는 즉시 휴대용 기록장에 시간을 적었다. 오전 점검 시각, 기포 발생 위치, 물색 변화, 냄새의 강도, 주변에 보이는 야생동물의 반응까지 빠짐없이 남겼다.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에게 기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변화가 확인되었는지였다. 도윤은 그런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주변에 다른 직원은 없었고 아직 방문객도 많지 않았다. 관리소에 바로 큰일이 났다고 보고할 정도의 근거는 부족했다. 호수 주변에 죽은 물고기나 기름막은 보이지 않았고 물가에 쓰레기나 불법 투기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놓고 보면 아직은 작은 이상 징후에 가까웠다. 하지만 도윤은 그것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그는 지금 당장 출입을 통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같은 날 안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정했다. 그는 관리소에 간단한 상황을 공유했다. 청하호 중앙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약한 악취와 물색 변화가 관찰된다는 내용이었다. 보고는 차분했고 과장되지 않았다. 담당 직원은 우선 경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고 필요하면 추가 확인 후 환경부서에 연결하자고 했다. 도윤도 그 판단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공포를 만들 단계가 아니었다. 다만 방심해서는 안 되는 단계였다. 이후에도 그는 예정된 순찰을 이어갔다. 탐방로 안내판, 안전 로프, 쓰레기 수거함, 야영장 예약 구역, 계곡 쪽 출입 통제선까지 하나씩 점검했다. 평소라면 이런 반복적인 업무가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지만 그날만큼은 청하호의 기포가 계속 떠올랐다. 산림보호 업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였다. 문제가 겉으로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다. 도윤은 그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몇 해 전에는 작은 낙석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탐방로 일부가 무너진 적이 있었고 또 다른 해에는 계곡물 냄새가 달라진 것을 뒤늦게 확인해 상류 불법 배출을 발견한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배웠다. 자연은 갑자기 소리치지 않는다. 먼저 낮은 목소리로 알려준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야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진다. 청하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장소처럼 보일 것이었다. 곧 서울에서 내려온 가족들이 도착하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설명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도윤에게 그 호수는 이미 아침의 호수와 달라져 있었다. 작은 거품, 희미한 악취, 중심부의 어두운 물빛. 그것들은 아직 하나의 결론이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의 시작이었다. 그는 오후에 다시 호수로 돌아가기로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그때까지 현상이 사라진다면 일시적 변화로 기록될 것이고 더 심해진다면 즉시 상급기관에 정식 조사를 요청해야 했다. 도윤은 어떤 쪽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불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하호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일이었다. 그날 오전에 청하호는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김도윤에게는 이미 평범한 금요일이 아니었다. 산과 물을 지키는 일은 늘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작은 변화 앞에서 멈추는 것, 아직 설명되지 않은 냄새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다시 돌아가 확인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것, 그 약속이 곧 많은 사람의 하루와 한 지역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줄은 그때의 도윤도 아직 알지 못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청하호 주변은 오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답게 방문객이 조금씩 늘고 있었다. 서울에서 새벽 일찍 출발한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호수 주변 촬영 지점을 찾고 있었고 춘천 시내에서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아이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근처 야영장에는 예약자들이 하나둘 도착해 주말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산행을 마친 중년 부부와 노년층 탐방객들도 물가 근처 쉼터를 지나고 있었다.
이곳은 늘 그렇게 사람들의 일상적인 휴식 속에 존재하는 장소였다. 김도윤은 오전 순찰을 이어가면서도 청하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관리소에 남긴 첫 보고는 아직 경과 관찰 단계였고 공식적인 출입 통제나 환경조사 요청이 내려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확인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처음 발견한 기포와 냄새가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더 분명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했다. 산림 현장에서 판단을 늦추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었다. 반대로 근거 없이 서두르는 것도 문제였다. 도윤은 그 사이의 균형을 지키려 했다. 그가 다시 청하호로 향한 것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였다. 오전보다 사람은 늘어 있었고 일부 방문객은 호수 가까이 머물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큰 혼란이 없었다. 하지만 도윤은 물가에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더 뚜렷해졌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아침에는 바람이 지나갈 때만 희미하게 느껴졌던 악취가 이제는 일정한 방향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썩은 풀이나 진흙 냄새와 달랐다. 신맛이 섞인 무거운 냄새였고 끝에는 여전히 화학물질 같은 날카로운 기운이 남아있었다. 방문객 중 몇몇도 그 냄새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근처에 죽은 동물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물이 평소보다 탁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은 호수 근처에 오래 있으니 머리가 무겁다고 했고 아이를 데리고 온 한 가족은 물놀이를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아직 공포라고 부를 만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불편함은 분명히 퍼지고 있었다. 도윤은 오전에 기록해두었던 지점을 다시 확인했다. 기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분명해져 있었다. 아침에는 작고 드문드문 올라오던 거품이 이제는 몇 개씩 묶여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간격은 불규칙했지만 빈도는 확실히 늘었다. 기포 주변 물결도 더 이상 자연스러운 흔들림처럼 보이지 않았다. 중심부의 물은 주변보다 어둡고 탁했으며 그 범위가 오전보다 넓어져 있었다. 그 변화는 일반 방문객에게는 여전히 미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하호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도윤에게는 명확했다. 물빛은 단순히 흐려진 것이 아니었다. 아래에서부터 무언가가 섞여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호수 가장자리의 물은 아직 비교적 맑았지만 중심부로 갈수록 갈색 기운이 진해지고 있었다. 도윤은 이 변화가 상류에서 흘러온 오염물 때문인지 아니면 호수 내부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먼저 북쪽에서 흘러드는 작은 계류를 확인했다. 최근 며칠 동안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유입수는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했다. 실제로 그곳의 물은 맑았고 이상한 냄새도 거의 없었다. 부유물이나 거품도 보이지 않았다. 이어서 호수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물길도 확인했다. 그곳 역시 아직 눈에 띄는 오염 징후는 약했다. 이 사실은 도윤의 불안을 더 키웠다. 오염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원인은 호수 안쪽, 더 정확히는 바닥 아래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컸다. 야생동물의 반응도 달라져 있었다. 평소 청하호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접근하던 오리들이 그날은 물가 가까이 머물지 않았다. 물새들은 중심부를 피하는 듯했고 호수 주변의 작은 움직임도 줄어 있었다. 도윤은 동물들이 인간보다 먼저 변화를 감지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다. 그 반응만으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기록할 만한 신호임은 분명했다. 얼마 뒤 물가의 얕은 곳에서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힘없이 떠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움직임이 둔했고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 도윤은 즉시 사진을 남기고 위치를 기록했다. 아침에는 없었던 변화였다. 기포, 냄새, 물빛, 동물의 회피, 그리고 이제 물고기의 이상 반응까지. 각각은 단독으로 보면 설명 가능한 현상일 수 있었지만 함께 놓고 보면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다. 도윤은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를 선택했다. 그는 물가와 가까운 접근 지점에 임시 안내문을 설치하고
당분간 호수물에 직접 닿는 활동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을 표시했다. 수영, 물놀이, 반려동물 음수, 개인 장비 세척을 자제해 달라는 문구도 포함했다. 한국의 공원 현장에서는 작은 안내문 하나에도 신중해야 했다. 지나치게 강한 표현은 불필요한 공포를 만들 수 있었고, 약한 표현은 위험을 가볍게 보이게 할 수 있었다. 도유는 수질 확인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아직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은 분명히 전달되도록 했다. 일부 방문객은 갑작스러운 제한에 불만을 보였다. 먼 길을 와서 물가 사진을 찍으려던 사람들, 아이들과 짧은 물놀이를 기대했던 가족들, 야영장에서 물을 사용하려던 사람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더 짙어졌고 물빛이 눈에 띄게 탁해지자 대부분은 스스로 물가에서 멀어졌다. 도유는 질문에 가능한 한 차분하게 답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확인 중이며 예방 차원에서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을 반복했다. 그는 공포를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누구도 위험에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았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물고기 사체가 몇 마리 더 확인되었고 중심부의 갈색물은 점점 주변으로 번지는 듯 했다. 물가 일부 바위와 수초에는 검은빛에 가까운 끈적한 잔여물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진흙처럼 보이지 않았다. 물에 젖은 유기물과도 달랐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위험물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유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 사진과 위치 기록만 남겼다. 그 물질이 무엇이든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질적이었다. 그 순간부터 도유는 이 상황을 단순한 수질 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호수 바닥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 중이라면 그것은 단지 청하호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청하호는 주변 계류와 지하수, 산 아래 농가의 물길과 연결되어 있었다. 오염이 확산되면 피해 범위는 공원 안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 도유는 관리소에 두 번째 보고를 올렸다. 이번 보고는 오전보다 훨씬 구체적이었다. 기포 발생 빈도 증가, 악취 강화, 중심부 수색 변화 확대, 물고기 이상 및 폐사 징후, 검은 잔여물 확인, 방문객 두통 및 불쾌감 호소. 그는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과 영상, 위치 기록을 함께 전송했다. 보고를 받은 관리소는 즉시 군청 관련 부서와 강원도 환경 담당 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날 오후, 청하호는 아직 완전히 폐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평범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다. 방문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고 야영장 예약자들에게는 물가 접근 자제 안내가 추가로 전달되었다. 도유는 호수를 바라보며 오전에 느꼈던 불안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에게 위안을 주지는 않았다. 작은 거품으로 시작된 변화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경고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하호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해졌고 그 신호를 행정 절차와 전문 조사로 연결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것은 호수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도유는 그 깊은 곳에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더 큰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다음 날 오전, 청하호 주변은 더 이상 평소의 산림 휴식 구역이 아니었다. 전날 오후, 김도윤이 올린 두 번째 보고는 관리소 내부를 지나 군청 환경과와 강원도 관련 부서로 전달되었고, 밤사이 긴급 검토가 이루어졌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고서에 포함된 사진과 영상, 시간대별 변화 기록은 단순한 수질 민원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기포의 증가, 물빛 변화, 악취, 물고기 폐사 징후, 검은 잔여물, 방문객의 두통 호소까지 이어진 흐름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청하호 안에서 알 수 없는 문제가 빠르게 커지고 있었다. 오전 9시가 조금 지나 강원도 환경 담당 공무원들과 수질 분석팀, 외부 환경조사 업체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일부는 도청에서, 일부는 춘천권 환경분석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산림환경관리소 직원들과 군청 담당자들도 함께 움직였고
현장에는 전날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한국의 행정 절차상 이런 규모의 현장 확인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그만큼 도윤의 보고는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도윤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전날 아침부터의 상황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처음 기포를 본 시간, 냄새를 확인한 시점, 물색이 변한 위치, 점심 이후 증상이 확산된 과정, 물고기 이상 반응과 검은 잔여물 발견 지점까지 빠짐없이 전달했다. 그는 감정적인 표현을 피했다. 추측보다 기록을 앞세웠고 불안보다 사실을 강조했다. 그의 기록은 시간 순서가 분명했고 위치도 구체적이었다. 전문가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구역을 나누고 호수 중심부와 가장자리, 유입수와 유출수, 바닥 근처의 물까지 단계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청하호로 이어지는 주요 접근로에는 임시 통제선이 설치되었다. 전날의 안내문보다 강한 내용의 출입 제한 문구가 붙었고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안내가 반복되었다. 야영장 예약자들에게는 문자 알림이 발송되었고 관리소 홈페이지에도 수질 이상 조사로 인한 일부 구역 이용 제한 공지가 올라갔다. 아직 전체 공원 폐쇄는 아니었지만 청하호 주변은 사실상 일반 방문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조치에 불편함을 표시했지만 현장에서 맡을 수 있는 악취와 탁해진 물색은 제한 조치가 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질 분석팀은 여러 지점에서 물을 채취했다. 표층수뿐 아니라 깊은 곳의 시료도 확보했고 유입되는 계류와 빠져나가는 물길의 시료도 따로 분리했다. 현장 장비로 pH, 용존산소, 수온, 전기전도도, 탁도와 같은 기본 수치를 먼저 확인했다. 그 결과 일부 지점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값이 나타났다. 특히 중심부에 가까운 지점은 수온이 주변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용존산소 수치도 불안정했다. 기포가 올라오는 곳 주변에서는 메세인으로 추정되는 가스 반응이 감지되었고 추가 분석이 필요한 휘발성 물질 신호도 나타났다. 이 결과가 나오자 현장 분위기는 더 신중해졌다. 전문가들은 청하호에서 벌어지는 일이 일반적인 녹조나 계절성 부패 현상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녹조라면 수면 전체의 변화나 특정 기상 조건과 연결되어야 했고 상류 오염이라면 유입수에서 먼저 뚜렷한 이상이 확인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문제의 중심이 호수 내부, 특히 깊은 바닥 쪽에 있음을 암시했다. 도윤이 전날 확인한 내용과도 일치했다. 검은 잔여물에 대한 현장 관찰도 이루어졌다. 잔여물은 물가 일부 바위와 수초 주변에 달라붙어 있었고 일반적인 부식토나 조류 부산물과는 질감이 달라 보였다. 조사팀은 그것을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료로 분류하고 별도 용기에 보관했다. 현장에서 간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자연 유기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반응이 나왔다. 정확한 성분은 실험실 분석이 필요했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산업성 물질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 말은 도윤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이곳은 사람들이 쉬러 오는 산림구역이었고 아이들이 물가를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였다. 그런 곳에서 산업성 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편한 진실이었다. 오전이 지나면서 통제 범위는 더 넓어졌다. 청하호와 직접 연결된 산책로가 차단되었고 호수 근처 야영장은 임시 운영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이미 입실한 사람들에게는 환불과 대체 이용 안내가 제공되었다. 군청은 인근 마을 이장과 주민센터에 상황을 공유했고 당분간 호수 주변에서 채수하거나 반려동물이 물을 마시게 하지 말라는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산과 무리 생활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안내는 단순한 행정 문구가 아니었다. 주민들의 농사, 반려동물, 산책 습관, 주말 생계와도 연결되는 문제였다. 점심 무렵 현장의 첫 종합 판단이 정리되었다. 청하호의 이상 현상은 자연적인 변동만으로 보기 어렵고 바닥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함께 알 수 없는 오염원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상급 환경기관에 정밀 조사를 요청했고 필요하면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올렸다.
아직 재난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상황은 이미 일반 민원이나 단기 수질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 사이 지역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원 산림 휴양지 인근 호수 수질 이상 정도의 짧은 기사였지만 SNS에 올라온 방문객 사진과 영상이 퍼지면서 관심이 빠르게 커졌다. 탁해진 물, 통제선, 방호 장비를 든 조사 인력, 악취를 호소하는 후기들이 이어졌다. 일부 게시글은 과장된 추측을 담고 있었고 어떤 글은 인근 지역 전체가 위험한 것처럼 표현했다. 군청과 관리소는 불필요한 불안을 막기 위해 공식 안내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심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도윤은 현장의 소문과 추측보다 청화호 자체에 집중하려 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지점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탐방로와 우회로, 유입수 위치와 접근 가능한 관리 도로를 설명했다. 그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최초 발견자를 넘어 현장 연결자가 되어 있었다. 과학 장비와 행정 절차가 들어왔지만 이 땅을 가장 세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도윤이었다. 전문가들은 그의 설명을 바탕으로 조사 장비를 배치했고 위험 구역을 설정했다. 오후가 되자 호수 중심부의 기포는 전날보다 더 강해졌다. 물가와 가까운 곳에서도 악취가 계속 퍼졌고 죽은 물고기 수가 늘어났다. 일부 새들이 호수 주변을 피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조사팀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체류 시간을 제한하고 보호 장비 착용 기준을 강화했다. 방문객 접근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관리소 직원들도 허가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날 저녁 무렵 청화호는 공식적으로 정밀 환경조사 및 안전관리 대상 구역으로 분류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었다. 이제 이 호수는 휴식 공간이 아니라 원인을 밝혀야 할 위험 현장이 되었다. 도윤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가족들이 주말을 보내기 위해 예약하던 평범한 장소였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제한되는 곳이 되었다. 그가 처음 본 작은 기포는 더 이상 작은 기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청화호 깊은 곳에서 시작된 문제의 첫 신호였고 이제 그 신호는 행정, 과학, 지역사회, 언론까지 끌어들이는 커다란 경고로 변해 있었다. 도윤은 아직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문제는 호수 표면의 물을 검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청화호 바닥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정밀 조사 결과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청화호의 문제는 더 이상 표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좁혀졌다. 강원도 환경 담당자들과 수질 분석팀, 외부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놓고 여러 가능성을 비교했다. 상류 계류에서 흘러든 오염, 계절성 조류 번식, 바닥 유기물 분해, 불법 투기, 지하 매립물의 반응까지 검토되었다. 그러나 어떤 가설도 모든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유입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수면 변화는 특정 지점에서 시작되어 바깥으로 퍼지는 흐름을 보였다. 기포와 악취, 수온 차이, 검은 잔여물은 모두 호수 바닥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도윤은 회의 내내 자신의 기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탰다. 그는 청화호의 평소 수위, 장마철 변화, 겨울철 결빙 상태, 탐방객이 주로 머무는 위치, 관리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조사 범위를 다시 조정했다. 과학적인 장비와 행정 절차가 들어온 뒤에도 실제 지형과 물길을 오래 지켜본 사람의 기억은 여전히 중요한 자료였다. 도윤은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자신이 단순히 첫 신고자가 아니라 이제 이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오후 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 논의되었다. 청화호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호수 바닥에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어떤 오염원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만약 바닥 아래에 부패한 유기물층이나 천연가스층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만약 인공 구조물이나 매립 폐기물이 있다면 더 늦기 전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물을 빼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다. 청화호는 주변 물길과 연결되어 있었고 잘못된 배수는 오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먼저 위험을 정리했다. 수위를 갑자기 낮추면 바닥 압력이 변하면서 갇혀있던 가스가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었다. 오염된 물을 잘못 처리하면 하류 계류와 농가 주변 토양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장비가 들어가면서 산림보호구역 일부가 훼손될 우려도 있었다. 무엇보다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움직이는 작업은 현장 인력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처럼 표면의 변화만 관찰해서는 문제를 멈출 수 없었다. 강원도는 군청, 산림환경관리소, 소방의 화학구조지원부서, 외부 수질 처리 업체와 협의해 임시 배수 계획을 세웠다. 물을 곧바로 하류로 흘려보내지 않고 대형 임시 저장조에 옮긴 뒤 성분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이 작업을 위해 춘천과 원주에서 대형 펌프와 이동식 저장 설비가 긴급히 조달되었다. 장비 반입로는 도윤이 제안한 관리 도로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일반 차량과 방문객 접근은 모두 차단되었고 현장에는 허가된 인력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 기준이 강화되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 청화호 주변의 안전구역은 다시 넓어졌다. 인근 야영장은 완전히 비워졌고 예약자들에게는 취소와 환불 안내가 이루어졌다. 주민센터와 마을 방송을 통해 호수 주변 접근 금지, 반려동물 동반 산책 제한, 계류수 사용 자제 안내가 전달되었다. 농가에는 당분간 인근 물길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가 내려갔다. 행정문서로만 보면 차분한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의 일상이 갑자기 멈추는 일이었다. 도윤은 그 불편과 불안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말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대형 펌프가 가동되기 시작하자 청화호는 곧바로 반응했다. 처음에는 수위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심부의 기포가 더 강해졌다. 수면 아래에 갇혀있던 가스가 압력 변화에 밀려 올라오는 듯했다. 악취도 한층 짙어졌다. 현장 인력은 보호 마스크를 착용했고 가스 농도 측정 장비가 계속해서 수치를 표시했다. 메세인 반응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휘발성 성분으로 추정되는 신호도 간헐적으로 확인되었다. 안전 담당자는 작업 속도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호수는 빨리 비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위험한 현장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 쪽부터 젖은 흙과 바닥 일부가 드러났다. 처음 드러난 구역에서는 특별한 구조물이 보이지 않았다. 검은 진흙과 썩은 유기물, 죽은 물고기, 이전에 확인된 끈적한 잔여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수위가 조금 더 내려가자 중심부 가까운 곳에서 이상한 선이 나타났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휘어진 물길이나 돌무더기와 달랐다. 지나치게 곧고 방향이 일정했으며 일부는 직각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도윤은 그 지점을 바로 알아차렸다. 전날부터 가장 기포가 심하게 올라오던 구역과 거의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망원 장비와 드론을 이용해 해당 지점을 확인했다. 물이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아 정확한 형태는 보이지 않았지만 진흙 아래에서 무언가 인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웠다. 회의 때 가능성으로만 언급되었던 진공구조물이라는 단어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작업은 더 신중해졌다. 펌프 속도를 조절하며 수위를 조금씩 낮췄고 기포가 심해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가스 농도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인력이 뒤로 물러났고 환기 장비가 추가로 배치되었다. 도윤은 현장 바깥 통제선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인원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조정했다. 이미 지역 언론은 청화호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일부 시민들은 멀리서 현장을 보려 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추측은 빠르게 커졌다. 도윤은 현장의 긴장보다 바깥의 불안이 더 빨리 퍼질 수 있다는 사실도 느끼고 있었다.
오후 늦게 수위가 더 낮아지자 이상한 선은 확실한 형태로 바뀌었다. 진흙 속에서 어두운 금속 표면 일부가 드러났고 그 주변에서 기포가 계속 올라왔다. 표면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자연물은 아니었다. 직선으로 이어진 모서리, 판처럼 보이는 구조, 흙에 묻힌 단단한 외곽은 누군가 오래전 그곳에 설치했거나 버린 물체임을 보여주었다. 그 크기는 처음 생각보다 훨씬 커 보였다. 작은 폐기물이나 우연히 흘러든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현장 책임자는 그 즉시 작업구역을 재분류했다. 이제 청화호는 단순한 수질 이상 조사 구역이 아니라 원인 미상의 매립 구조물이 확인된 위험 현장이 되었다. 더 정밀한 장비와 안전 인력이 필요했고 중앙기관 보고도 불가피했다. 누군가가 오래전 이 호수 바닥에 무엇인가를 남겨두었고 그것이 지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도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처음 기포를 본 아침을 떠올렸다. 그때는 작고 조용한 변화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 변화는 호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다. 청화호는 더 이상 평범한 휴식 공간도 단순한 자연 호수도 아니었다. 그 아래에는 기록되지 않은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가 현재의 사람들과 물길,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밤이 가까워지면서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조명 장비와 추가 감시 장비가 설치되었고 일부 인력은 교대 근무 체제로 전환되었다. 도윤도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 물이 빠질수록 진실은 더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분명히 알았다. 다음 단계에서 드러날 것은 단순한 오염원이 아닐 수 있었다. 청화호 바닥에는 누군가 묻어두었거나 누군가 잊어버렸거나 누군가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 사건은 공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될 것이었다. 밤새 이어진 배수 작업은 청화호를 전혀 다른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물속에 잠겨 있어 윤곽만 어렴풋이 드러났던 구조물은 다음 날 오전이 되자 훨씬 분명한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금속판이나 오래된 시설물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위가 낮아질수록 그 가정은 빠르게 힘을 잃었다. 진흙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작고 우연한 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여러 면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처럼 보였다. 김도윤은 교대 근무자들의 보고를 확인하며 밤사이 상황을 정리했다. 새벽 동안 메세인 수치는 몇 차례 기준치를 넘어섰고 일부 지점에서는 휘발성 화합물 반응이 이전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물이 줄어들수록 바닥의 압력이 낮아졌고 갇혀있던 가스가 더 격하게 빠져나오는 양상이 반복되었다. 현장 책임자는 작업 속도를 더 낮추도록 지시했고 안전 담당자는 구조물 주변 접근 인원을 최소화했다. 이제 청화호는 누구도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었다. 금속 구조물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표면에는 검은 잔여물이 두껍게 달라붙어 있었고 일부는 갈라진 듯 보였다. 가장자리에는 판재가 겹친 흔적이 있었고 낡은 볼트 자국도 확인되었다. 드론 영상은 그 형태를 더 명확히 보여주었다. 구조물은 대략 직사각형에 가까웠고 길게 이어진 보강선이 있었으며 한쪽 끝에는 둥근 덮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또 다른 쪽에서는 파이프 또는 배관으로 추정되는 금속선이 진흙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번졌다. 이것은 자연재해의 흔적이 아니었다. 오래전 누군가 설계하고 설치한 시설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시설이 왜 청화호 바닥에 있었는지, 왜 어떤 행정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도윤은 그 의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강원도는 즉시 과거 토지 이용 기록을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군청 지적 자료, 오래된 개발 허가 문서, 산림 전용 기록, 폐기물 관련 신고 자료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1차 분석이 진행되었다. 화학팀은 금속 표면에 붙은 검은 물질과 주변 진흙을 따로 채취했다. 채취 작업은 보호복과 호흡 장비를 착용한 인력만 수행할 수 있었고, 시료는 밀봉된 용기에 담겨 곧바로 분석 차량으로 옮겨졌다. 간이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결과는 현장의 불안을 거의 확신으로 바꾸었다. 검은 잔여물에서는 산업용 용재 계열로 추정되는 성분이 확인되었고, 주변 진흙에서는 일부 중금속 반응도 나타났다. 정확한 수치는 정밀 분석이 필요했지만 자연적인 퇴적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다. 환경 전문가 중 한 명은 이 구조물이 오래된 폐수 저장 시설 또는 화학 폐기물 임시 보관 시설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청화호를 찾았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산책하던 가족들, 은퇴 후 강원도로 내려와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주민들, 계절마다 이곳을 찾던 학교 체험학습 학생들. 그 사람들은 모두 이 물을 깨끗한 자연의 일부로 믿었다. 도윤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금속 구조물은 그 믿음 밑에 전혀 다른 과거가 묻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오후가 되면서 과거 기록 조사팀에서 첫 보고가 들어왔다. 청화호 일대는 오래전부터 자연보호구역이었던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행정경계가 정비되기 전 일부 지역은 민간 개발 사업과 임시 산업시설 부지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 한 민간 업체가 주변 토지를 빌려 건설 자재 보관과 폐기물 임시 처리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환경 규제가 촘촘하지 않았고 지방 행정 기록도 여러 차례 이관되며 누락된 부분이 많았다. 공식 문서상으로는 해당 시설이 사업 종료 후 모두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청화호 바닥에서 드러난 구조물은 그 기록과 맞지 않았다. 만약 이 시설이 당시 설치된 것이라면 철거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는 뜻이었다. 더 나아가 누군가 그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덮어두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 의심은 곧 사건의 성격을 바꾸었다. 단순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과거의 방치나 은폐가 현재의 위험으로 되돌아온 문제일 수 있었다. 수위가 더 낮아지자 구조물의 전체 크기도 점점 분명해졌다. 처음 예상보다 훨씬 컸다. 작은 탱크 하나가 아니라 상당한 양의 액체나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저장시설에 가까웠다. 표면 일부는 안쪽에서 밀린 듯 부풀어 있었고 부식된 틈 주변에서는 여전히 기포가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내부에 남아있는 물질이 외부물과 반응해 가스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말은 곧 구조물을 잘못 건드리면 더 큰 유출이나 가스 방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현장 통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구조물 반경 안쪽은 전문 인력 외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관리소 직원들도 별도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도윤은 현장 주변의 통제선과 우회동선을 점검하며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다. 언론, 차량과 지역 주민 일부가 현장 가까이 오려 했지만 군청과 경찰 지원 인력이 출입을 제한했다. 공식 발표 전까지는 추측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했고 동시에 주민 안전도 지켜야 했다. 그날 저녁 강원도와 군청,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 결론은 무거웠다. 청화호 바닥의 구조물은 과거 산업시설과 연관된 미등록 저장 설비일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 남아있던 유해 물질이 부식된 틈으로 새어나오며 호수 오염과 가스 발생을 일으켰을 수 있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었지만 현장의 모든 증거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윤은 회의 내용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자연은 스스로 이런 비밀을 만들지 않았다. 누군가 편의를 위해 남겨둔 것, 누군가 기록하지 않은 것, 누군가 책임지지 않은 것이 수십 년 뒤 이곳의 물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 피해는 당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이곳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정확한 조사와 더 엄격한 처리였다. 구조물의 내부를 확인해야 했고 오염 범위를 계산해야 했으며 주변 물길과 지하수까지 검사해야 했다. 무엇보다 이 시설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왜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했다. 그날 밤 청화호는 더 이상 아름다운 휴식처라는 이름만으로 불릴 수 없었다. 그것은 과거 산업화의 그림자가 묻힌 장소였고 현재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현장이었다. 김도윤은 처음 작은 기포를 기록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물거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하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첫 신호였다. 이제 그 진실은 금속의 형태로, 독성 물질의 냄새로, 기록에서 사라진 과거의 빈칸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청화호 바닥에서 드러난 구조물이 과거 산업시설과 관련된 미등록 저장 설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사건은 빠르게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 전날까지만 해도 강원도와 군청, 환경조사팀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던 현장은 이제 중앙부처와 전문 대응기관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사안이 되었다. 단순한 수질 이상이나 지역 환경 사고가 아니라 유해 물질 관리, 주민 안전, 과거 행정 책임, 기업의 법적 책임까지 모두 얽힌 복합적인 위기였다. 다음 날 이른 오전부터 청화호 주변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의 차량이 들어왔다. 환경부 산하 전문 인력, 화학물질 안전 관련 대응팀, 소방의 특수구조 인력, 경찰, 보건소 관계자,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들이 현장 지휘체계 안으로 편입되었다. 현장에는 임시 합동상황실이 꾸려졌고 각 기관은 역할을 나눴다. 환경전문팀은 오염 물질과 확산 범위를 확인했고 화학대응팀은 구조물 내부 위험을 판단했으며 군청은 주민 안내와 행정 지원을 맡았다. 산림환경관리소는 기존 지형 정보와 접근 동선을 제공했다. 김도윤은 그 안에서 현장 연결 역할을 계속 맡았다. 그는 청화호 주변 길과 물길, 과거 탐방로, 관리도로, 야영장 위치, 인근 마을과 이어지는 작은 진입로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다. 새로운 인력들은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었지만 지역을 몸으로 익힌 사람은 많지 않았다. 도윤의 설명은 차량 배치, 통제선 설정, 주민 이동 안내, 장비 반입 경로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과학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가장 먼저 내려진 조치는 통제 구역 확대였다. 기존에는 청화호 주변 산책로와 야영장 중심의 제한이었지만 이제는 호수에서 일정 거리 안쪽의 산림 구역 전체가 폐쇄되었다. 산 아래 임시 주차장도 막혔고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하던 우회 탐방로도 차단되었다. 지자체는 문자 재난 알림을 통해 청화호 인근 접근 자제, 계류수 사용 금지, 반려동물 동반 산책 제한,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문의를 안내했다. 문구는 신중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불안해했다. 특히 하류족 작은 농가들은 물 사용 문제에 민감했다. 밭에 물을 대는 시기와 겹치면 하루 이틀의 중단도 부담이 될 수 있었다. 펜션과 민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예약 취소 문의를 받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도시 방문객을 상대하던 작은 식당들도 손님 감소를 걱정했다. 그러나 불만보다 더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자신들이 몇 년 동안 믿고 살아온 물길 아래에 독성 물질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오전 회의에서 임시 대피 권고가 논의되었다. 구조물 내부에 남은 물질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가스 방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위험이 큰 범위까지 확산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았지만 만약 작업 중 예기치 않은 누출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주거지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호수에서 가까운 일부 가구와 숙박시설에는 선제적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군청은 임시 숙소와 버스, 안내 인력을 준비했다. 마을회관과 주민센터는 연락 거점이 되었다. 도윤은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대피 안내를 도왔다.
그는 과장된 표현을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위험을 축소해서도 안 됐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안심이 아니라 지금 왜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었다. 그는 현장 조사 결과 유해 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 이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차분히 전달했다. 어떤 사람들은 즉시 짐을 챙겼고 어떤 사람들은 집과 농작물을 두고 떠나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도윤은 그 마음을 이해했다. 이들에게 청하호 주변은 관광지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였다. 동시에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커졌다. 방송사 차량과 온라인 매체 기자들이 현장 통제선 바깥에 모였다. 기사 제목에는 강원도 호수 아래 독성 구조물, 수십 년 전 산업 폐기물 의혹, 관광지 유해 물질 공포 같은 문구가 붙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오래전 기업 이름을 추측하는 글, 과거 지역 개발 사업과 연결 짓는 글, 정부가 위험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빠르게 퍼졌다.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달랐고 일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결론처럼 다루었다. 지자체와 환경부는 공동 브리핑을 준비했다. 투명한 공개 없이는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도윤도 브리핑 자료 준비 과정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도왔다. 그가 처음 발견한 시간, 이후 변화의 순서, 현장 통제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 전문기관에 보고된 절차가 정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언론에 알려졌다. 작은 기포를 놓치지 않은 산림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기사에 등장했고 몇몇 기자는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다. 도윤은 그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이상한 것을 보고 기록하고 보고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평범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작업이 준비되고 있었다. 구조물의 둥근 덮개로 보이는 부분을 원격 장비로 확인한 뒤 내부 압력과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했다. 직접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위험이 컸기 때문에 소형 원격 카메라와 로봇 장비가 투입되었다. 부식된 금속 표면은 약해져 있었고 잘못 건드리면 예상치 못한 파손이 일어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구조물 내부에 액체 상태의 폐기물, 침전물, 가스가 동시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것은 단순한 철거 작업이 아니라 폭발성 가스와 독성 물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고위험 절차였다. 오후 늦게 원격 장비를 이용한 1차 개방 작업이 시작되었다. 현장 인력은 안전거리 밖으로 물러났고 가스 감지기는 계속 수치를 확인했다. 부식된 덮개가 조금씩 열리자 내부에서 강한 악취와 함께 농축된 증기가 빠져나왔다. 감지 장비는 즉시 반응했다. 작업은 잠시 멈추었고 환기와 포집 장비가 가동되었다. 전문가들은 내부에 아직 상당량의 독성 잔류물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금속 벽 안에 갇혀 있다가 부식 틈으로 조금씩 새어나오며 청하호를 오염시킨 것으로 보였다. 그 결과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확인이었다. 청하호의 문제는 최근 생긴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과거의 산업 폐기물이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금속 구조물의 수명이 다하면서 현재의 위기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만약 도윤이 처음에 기포와 냄새를 무시했다면 누출은 더 커졌을 것이고 오염은 물길을 타고 훨씬 넓은 지역으로 번졌을 수 있었다. 그 가능성은 누구도 가볍게 말할 수 없었다. 해가 저물 무렵 추가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위험 반경이 확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밤사이 중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었고 예기치 못한 가스 방출에 대비해야 했다. 가까운 숙박시설과 일부 주택의 주민들은 군청이 마련한 임시 숙소로 이동했다. 버스가 오가고 공무원들이 명단을 확인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 건강 상태를 살폈다. 갑작스러운 이동 속에서도 큰 혼란은 없었다. 불안은 컸지만 사람들은 이제 상황을 부정하기보다 협조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다. 도윤은 현장 바깥의 통제선 근처에서 마지막 상황을 확인했다. 청하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단순한 휴식처로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과거의 무책임이 현재의 안전을 위협하는 증거였고, 동시에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힘을 모으는 현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처음 기록했던 작은 기포를 다시 떠올렸다. 그 작은 변화가 없었다면, 혹은 그것을 지나쳤다면, 이 모든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발견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더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독성 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해야 했고, 오염된 물과 토양을 처리해야 했으며, 누가 이 구조물을 남겼는지, 왜 기록에서 사라졌는지 밝혀야 했다. 주민들의 불안을 달래야 했고, 지역의 신뢰도 다시 세워야 했다. 도윤은 그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해온 산과 물이 상처 입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 역시 자신의 일이었다. 성화호가 품고 있던 비밀은 마침내 열렸고 그 안의 독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숨기지 않고 처리하는 일, 피해를 막는 일,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는 일이었다. 그 밤, 김도윤은 처음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기억, 그리고 한 지역의 미래를 바꿀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였다. 성화호의 위기는 더 이상 발견과 확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구조물 내부에 독성 잔류물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현장의 모든 절차는 어떻게 안전하게 제거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아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아는 일이 아니라 그 원인을 사람과 물길, 땅과 생태계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는 일이었다. 김도윤은 그 과정이 빠르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오염은 한순간에 드러났지만 회복은 언제나 느리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구조물 내부의 유해 물질 안정화 작업이었다. 화학대응팀은 원격 장비를 이용해 내부 상태를 다시 확인했고 남아있는 액체와 침전물, 가스의 성질을 단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물질은 공기와 접촉하거나 수분과 섞일 경우 반응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무리하게 배출하거나 빠르게 철거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현장 책임자들은 작업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고 각 단계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독성 물질을 중화하기 위한 약품과 장비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외부 전문 업체는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기관과 연계해 잔류물을 안전 용기에 옮기는 절차를 준비했다. 중화 작업은 반복적이고 지루할 정도로 느렸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성화호가 수십 년 동안 품고 있던 위험은 몇 시간의 노력으로 사라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한 번의 실수는 물길 전체를 다시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고 주민들이 겨우 믿기 시작한 행정 대응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었다. 오염된 물도 별도로 처리되었다. 배수 과정에서 모아둔 물은 임시 저장소에서 단계별 검사를 받았다. 일부는 여과와 화학 처리를 거쳐 기준치를 맞추는 과정을 거쳤고 일부는 고농도 오염수로 분류되어 외부 전문 시설로 옮겨졌다. 처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군청과 환경부는 주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했다. 처음에는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발표 방식은 조금씩 바뀌었다. 수치만 나열하는 대신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농업용수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반려동물과 주민 건강에는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토양 처리 역시 쉽지 않았다. 구조물 주변의 진흙과 흙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검사되었고 오염 농도가 높은 부분은 밀폐 용기에 담겨 반출되었다. 중장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 동선은 여러 차례 조정되었다. 도윤은 이때 자신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관리 도로의 상태, 오래된 배수로의 위치, 비가 올 경우 물이 모이는 구역,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되는 약한 지반을 계속 설명했다. 기술자들은 장비를 다룰 수 있었지만 이 땅의 작은 습관은 도윤이 더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구조물의 본격적인 해체가 시작되었다.
먼저 내부 잔류물이 최대한 제거되고 남은 가스가 안정화된 뒤 금속 외벽을 작은 단위로 절단하는 방식이었다. 녹슨 철판은 오랜 시간 물과 화학물질에 닿아 약해져 있었지만 일부 구간은 예상보다 두껍고 단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설이 단순한 임시 저장통이 아니라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형 저장 설비였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과거 누군가가 이곳을 잠시 사용하고 떠난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유해 물질을 저장했던 흔적이었다. 해체가 진행될수록 오염의 규모도 더 분명해졌다. 구조물 아래쪽에는 오래전에 새어나온 물질이 주변 흙과 섞여 있었고 일부 배관은 진흙 속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다행히 빠른 통제 덕분에 오염이 하류 전체로 광범위하게 번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발견이 몇 주만 늦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름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확인된 것은 결정적이었다. 장마철 강한 물 흐름이 오염된 퇴적물을 밀어냈다면 청하호의 문제는 인근 농가와 마을, 더 넓은 수계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말은 도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거창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왔다. 작은 기포를 보고 냄새를 기록하고 상부에 보고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장비, 대피한 주민들, 처리되는 오염수와 토양을 보며 그는 알게 되었다. 현장에서의 기본이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맡은 일을 끝까지 대충 넘기지 않는 태도가 때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오염 처리와 동시에 법적 조사도 본격화되었다. 과거 토지 사용 기록, 폐기물 관리 계약서, 폐업한 기업의 자료, 당시 관할 기관의 인허가 문서가 하나씩 확인되었다. 오래된 회사는 이미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정리한 상태였지만 남아있는 법인 관계와 책임자 기록이 추적되었다. 일부 문서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설 철거를 미루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현장 정리 완료 보고가 실제 처리와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누군가의 편의와 이익 때문에 지역사회가 위험을 떠안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 소식은 주민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남겼다. 분노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다. 젊은 세대는 왜 오래전의 잘못을 지금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나이 든 주민들은 과거 개발이 마을에 일자리를 가져온다고 믿었던 시간을 떠올렸다. 관광업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앞으로 청하호라는 이름이 오염과 함께 기억될까 걱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은 도윤과 현장 인력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났다. 복구 작업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처음의 긴장과 혼란은 점차 절차와 체계로 바뀌었다. 매일 아침 현장 회의가 열렸고 처리량과 검사 결과, 주민 안내 사항이 공유되었다. 도윤에게도 새로운 일상이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조용한 순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팀과 관리소 사이의 정보를 조율하고 주민 문의에 답하고 언론에 제공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반복했다. 피로는 쌓였지만 그는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구조물의 주요 부분이 완전히 절단되어 반출되었다. 남은 금속 조각과 오염된 토양은 허가된 처리 시설로 보내졌고 바닥 주변은 추가 검사를 위해 다시 봉인되었다. 현장에서는 아직 안전하다는 최종 선언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제거된 상태였다. 많은 사람은 그날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였다. 청하호는 여전히 상처 입은 장소였지만 더 이상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 도윤은 그 사실에서 조용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안도감은 곧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끝났을지 몰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었다. 주민들은 다시 물을 믿어야 했고 방문객들은 이곳을 다시 찾아도 되는지 판단해야 했다.
행정은 과거 기록을 다시 살펴야 했고, 기업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다. 자연은 인간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지만 인간의 실수는 자연 속에 오래 남는다. 청하호가 조금씩 안정수치를 되찾기 시작했을 때 도윤은 이 사건의 의미가 단지 한 호수를 살린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빠른 개발 뒤에 남겨진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다. 과거의 편리함이 현재의 위험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는 오래된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했고, 누군가는 작은 이상을 지나치지 않아야 했다. 그에게 청하호는 이제 예전과 같은 이름이 아니었다. 상처를 입었지만 버려지지 않은 장소, 사람들의 실수로 위험해졌지만 다시 사람들의 책임으로 회복되고 있는 장소였다. 그리고 도윤은 그 회복의 한가운데에서 분명히 느꼈다. 보호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는 일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청하호의 복구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구조물이 제거되고 고농도 오염수가 처리되고 오염된 토양이 반출된 뒤에도 현장은 오랫동안 조심스러운 확인의 시간을 거쳤다. 물은 여러 차례 검사되었고 주변 흙과 계류, 지하수 관측 지점에서도 반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한 번 기준치를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을 선언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의 불안은 숫자 하나로 사라지지 않았고 자연의 회복 역시 행정문서의 날짜에 맞춰 움직이지 않았다. 김도윤은 그 시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처음에 긴급 대응이 끝난 뒤에도 그는 청하호 주변을 계속 확인했다. 예전처럼 단순한 순찰은 아니었다. 이제 그의 기록에는 수질검사 일정, 복구 구역 출입 기준, 야생동물 관찰 결과, 주민 문의 내용, 임시 안내판 상태까지 포함되었다. 사고 이전에는 너무 당연해서 적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확인해야 할 책임이 되었다. 도윤은 그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다. 청하호가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 천천히 쌓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호수 주변의 변화는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만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이었다. 물의 기본 수치가 안정되고 유해 성분 농도가 낮아지고 주변 토양의 재검사 결과가 좋아졌다. 그 다음에는 현장에 오래 머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이어졌다. 물가 주변에서 작은 생명들이 다시 확인되었고 한동안 떠났던 새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생태 회복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도윤도 그 말을 믿었다. 회복은 늘 더디고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오래 남기 마련이었다. 청하호가 부분적으로 다시 개방되기까지는 신중한 절차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호수에서 떨어진 일부 탐방로만 열렸다. 방문객들은 정해진 길을 벗어날 수 없었고 관리소 직원들은 이용객 수와 반응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서 교육용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그곳에는 청하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오래된 산업시설이 문제가 되었는지, 유해 물질이 물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복구가 진행되었는지가 정리되어 있었다. 처음 그 안내판을 본 주민들 중 일부는 불편해했다. 굳이 아픈 일을 드러내야 하느냐는 반응도 있었다. 관광지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군청과 관리소는 결국 숨기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사고를 덮고 예전의 아름다운 이미지만 되찾으려 한다면 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 다시 반복될 수 있었다. 청하호가 겪은 일은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경고가 되어야 했다. 그 결정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받아들여졌다. 학교에서는 청하호 사례를 환경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강원도 안의 다른 산림 휴양지와 저수지, 오래된 산업부지 주변도 다시 점검되었다. 오래된 지적도와 사업 허가 문서, 폐기물 처리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관리 인력 교육도 달라졌다. 작은 냄새, 물빛의 변화, 동물의 움직임, 주민의 사소한 제보가 모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김도윤의 이름은 그 교육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사실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도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예전에는 그를 단순히 호수 주변을 관리하는 조용한 공무원 정도로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었다. 주민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답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막은 일이 아니라고 했다. 단지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기록해야 할 것을 기록했으며 확인해야 할 때 다시 확인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태도가 바로 많은 사람이 놓치고 살던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청하호의 완전 재개방이 결정된 날은 사건이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지난 뒤였다. 최종 수질 검사와 토양 안정성 평가, 생태 영향 검토가 모두 기준을 통과했다.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했다. 완전히 과거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 기준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장기 모니터링을 계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었다. 이제 누구도 무조건 안심하라는 말만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솔직한 설명과 지속적인 책임을 원했다. 재개방 첫날, 많은 방문객이 조심스럽게 청하호를 찾았다. 예전처럼 가벼운 마음만으로 온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안내판을 오래 읽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에게 왜 자연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지 설명하는 부모도 있었다. 주민들 중 일부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두려움만은 아니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의 진짜 역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책임감이기도 했다. 도윤은 그날도 평소처럼 현장에 있었다. 그는 호수가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마음 한편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억이 남아 있었다. 처음 맡았던 이상한 냄새, 물 위로 올라오던 작은 기포, 점점 탁해지던 물빛, 통제선 너머에서 불안해하던 주민들,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염된 구조물을 해체하던 긴 시간. 그 모든 장면은 청하호의 새로운 역사였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앞으로 이곳을 더 신중하게 지키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이었다. 사건 이후 김도윤의 순찰 방식도 조금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절차를 중시했으며 여전히 큰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세밀하게 기록했고 더 자주 확인했으며 작은 제보도 쉽게 넘기지 않았다. 그는 자연을 믿었지만 인간이 남긴 흔적까지 믿지는 않게 되었다. 아름다운 장소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며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이 과거의 잘못까지 지워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는 오래 이어졌다. 과거 기업 관계자와 관련 서류를 추적하는 일은 복잡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사건은 이미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빠른 개발과 경제 성장의 이름으로 남겨진 위험을 누가 기억할 것인가?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은 사라지는가? 오늘의 편의를 위해 감춘 문제는 결국 누구의 삶을 위협하게 되는가? 청하호는 그 질문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던지는 장소가 되었다. 1년 뒤 사건을 돌아보는 작은 기념 자리가 열렸다. 거창한 행사는 아니었다. 주민들, 관리소 직원들, 환경 전문가들,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노고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군청 관계자는 복구 과정과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설명했고 전문가들은 장기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윤도 짧게 말을 전했다. 그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보다 앞으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연을 지킨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칭찬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한 냄새를 지나치지 않는 일, 불편한 기록을 다시 꺼내보는 일, 책임을 미루지 않는 일이 모두 보호의 일부라고 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남았다. 청하호는 다시 열렸지만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휴식처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할 장소가 되었다. 상처가 있었기에 더 조심스럽게 지켜야 하는 곳, 한 사람의 관찰과 여러 사람의 책임이 모여 되살린 곳이었다. 김도윤은 이후에도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특별하지 않았다. 순찰표를 확인하고 민원을 듣고 안내판을 점검하고 물길의 작은 변화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평범한 일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반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전이 될 수 있었다. 누군가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장면이 어떤 공동체에는 재난을 막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청하호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단순했다. 세상에는 큰 목소리로 무너지는 위험보다 오랫동안 조용히 숨어있다가 어느 날 작은 신호로 자신을 알리는 위험이 더 많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 외면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조금 더 안전해진다. 그리고 사람도 자연도 마찬가지였다. 상처를 숨기면 썩어가지만 드러내고 돌보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는다. 진정한 회복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아팠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만든 책임을 마주하며 다시 같은 상처를 남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데서 시작된다. 청하호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지키는 마음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이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하루하루의 성실함에서 태어난다고. 오늘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이 이야기에 마음을 내어주시고 한 사람의 작은 발견이 어떻게 한 지역의 삶과 자연을 지켜냈는지 함께 바라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곳에도 오래된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고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이상이 사실은 큰 위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도윤이 처음 본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물 위로 올라온 작은 기포와 낯선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기록했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결국 사람들을 지키고 자연을 살리고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아픔, 사회의 문제, 자연의 경고를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책임은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